올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7.7% 떨어졌고요. 사망자 수는 35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경북은 이런 인구 자연 감소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고요. 대구의 출생아 수도 사상 최초로 1만 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률은 앞으로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사회 전반의 경쟁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전망은 더욱 어두운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정우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구 감소 문제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미래가 어둡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네요. 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죠. 네. 우리 사회의 연령 분포,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층 비중이 높은 나이 든 국가가 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국 23만 명입니다. 전년 대비 7.7% 줄어든 건데요. 2016년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 3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보면 0.65명으로 더 낮은데요.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 기준 대구의 출생아 수는 9,400여 명입니다. 지역 출생아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경북 역시 1만 190명으로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다 합쳐서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셈인데요. 합계 출산율 역시 대구가 0.7명, 경북 0.86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지만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로 이제 표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네, 그동안 관련 소식을 너무 많이 접해서 다소 둔감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원인을 하나로 꼽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청년 세대의 치열한 경쟁, 높은 사교육열, 집값 등과 무관치 않겠죠. 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초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2023년에도 또다시 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은 이번에도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갔다며 그 원인으로 여성들이 경력 발전과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걱정하면서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예. 영국 BBC도 비슷한 주제의 기사를 보도했고 특히 일본 신문 매체는 관련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케이 신문과 니케이 신문, 아사히 신문 등은 일면 기사와 별도의 분석 기사를 실었고 요미우리 신문도 서울 특파원을 취재에 투입해 관련 통계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자, 외신에서 이렇게 주요 기사로 다룰 만큼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좋지 않은 건데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면서요? 네, 더 주목해야 할 건 아직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는 거겠죠.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역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출산 기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네. 실제 통계청이 2달 전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41년 4천만 명대로 떨어지고 2072년에는 3,600만 명대로 추정됩니다. 합계 출산율은 내년 기준 0.65명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다면서요? 네, 올해 초 행안부가 발간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인구는 약 631만 명으로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9%로 늘었지만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예.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각각 분류하는데 한국은 곧 초고령 사회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겠죠. 네, 지난해 대구 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46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19.6%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8%포인트 증가한 건데요.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북의 경우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6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7%를 차지해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았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건 빈곤율이 아닐까 하는데요. 빈곤율이요? 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펴낸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율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4.8%로 주요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하고 더 많은 기간을 이제 보내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런 그 노인 빈곤율이 높은 원인은 뭘까요? 네, 주목할 점은 재산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빈곤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고령층의 특성이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빈곤율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KDI는 소득, 자산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고령층으로 갈수록 저소득, 저자산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령층도 경제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통계청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층 3명 중 1명은 실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또 과반수 이상은 일자리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다수가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구직을 희망하지만 일하는 즐거움과 건강 유지를 이유로 꼽는 분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결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갈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예.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로 인식되는데요. 수도권 불균형과 부동산 가격 폭등, 사교육 지출 등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판단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달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책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신문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시민 안전 테마파크, 이곳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유리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안전체험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8년에 개관했는데요. 네. 일관에서는 교통안전, 지하철 안전, 지진 체험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관에서는 화재 진압, 완강기, 또 응급처치까지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 자율체험도 가능한데요. 그중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대기질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관련 체험장을 찾아서 현장 소리와 방문객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세먼지는 성인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와, 나 맞췄다!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경유차이다. X? 와, 나 맞췄어! 저 네 문제 다 맞췄어요! 안녕하세요. 3학년 2반 김예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을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나무를 심으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지구 온도도 내려간대요. 올해는 나무를 꼭 심어볼 거예요. 정아준입니다. 겨울에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알아보려고 왔어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퀴즈도 풀어봤는데 저는 미세먼지가 꽃가루보다 큰 줄 알았어요. 사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이랑 꽃가루보다 작다고 해요. 이것들을 알게 돼서 신기했어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수거도 잘하고 할 거예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환경보호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천에서 온 김한미라고 합니다.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을 때 미세먼지가 덜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조리해서 음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 봄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봄보다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다면서요? 네, 지금 그 박은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 황사철에 미세먼지가 네.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12월부터 3월 사이에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시행을 합니다. 지금 3월까지네요. 맞습니다. 딱 지금 시기죠. 네. 미세먼지는 혈관에 침투해서 여러 장기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또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죠.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 좋지 나쁨이더라고요. 않더라고요. 네. 네. 이럴 때는 야외 활동과 운동을 자제하고 또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아. 체험장 내에 있는 보건용과 일회용 면 마스크 투과율 실험을 봤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 보건용 마스크가 압도적으로 이 투과가 좋더라고요. 실제로 봐야 해요. 네, 그래서 눈으로 네. 보니까 꼭 이거 써야겠다라는 오. 생각도 들었고요. 테마파크 내에서는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체험도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체험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브레이크 잡으세요. 빗속 나오세요. 브레이크 잡으세요. 출발. 척수 줄기 성공했어요. 천천히 박수 칠까요? 우리 친구들 중간으로 미션이 계속 나왔는데 언제 나왔는지 기억해요? 유모차 나올 때. 유모차 있을 때, 횡단보도에 사람 지날 때 친구들 말한 대로 뒤에서 자동차가 따라와요. 그리고 화물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가 있어요. 이럴 때 멈추면 되는데 자전거 타기 전에 우리 앞으로는 꼭 뭐 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뭐 하겠어? 꼭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김서준입니다. 오늘 교통안전 체험 해봤는데요. 자전거 탈 때 헬멧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화물차에 물건 떨어질 때 딱 멈춰가 기분 좋았어요. 1000점 만점인데 1000점을 맞았어요. 저 평소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요. 오늘 체험을 해봤으니까 안전을 잘 지키겠습니다. 정아열입니다. 자전거 체험했을 때 헬멧의 중요성을 느꼈는데 헬멧이 잘려있는 사고를 봤는데 그 사고를 보니까 무서웠어요. 앞으로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이랑 보호장비를 쓰고 해야 되는 걸 느꼈어요. 자전거는 환경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 보호를 잘할 수 있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야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 자전거 타기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겠네요. 또 이게 환경을 지키는 데 또 도움이 되잖아요. 자전거 타는 그럼요. 게.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네. 또 여기서는 숙련된 소방관이 안전체험을 직접 진행해서 다양한 재난 환경 속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게 이 테마파크의 장점 중 또 하나인데요. 중요하죠. 네, 체험기획가의 김선욱 소방리에게 체험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체험관 같은 경우는 지방 체험관 중에 최초로 180만 명 이상이 체험하고 관람하고 했는데 체험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전과 관련된 모든 체험도 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체험하기에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게 입소문이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체험 외에도 이곳 테마파크에 오시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체험관 같은 경우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하철 안전 체험은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체험을 했으면 좋겠고요. 화재 진압 체험이나 심폐소생술 체험도 반응이 되게 좋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체험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예약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대구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서도 예약으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안 되더라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부족한 예약 인원들이 있으면 현장 체험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6세 이상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 동반으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어린 친구들도 같이 와서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저희 체험관으로 꼭 체험하러 오십시오. 네, 대구시민안전 테마파크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네. 네, 계절별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니까요. 방문하셔서 나와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안전체험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함께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대 양당 공천에 대한 국민의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여론조사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3,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 44%, 부정 42%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 31%, 부정 56%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보다는 긍정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그동안에 받아왔던 긍부정평가에 비해서는 격차가 줄어든 편이었고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크게 저평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같은 사안에서 민주당에게 불리한 구도가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불리한 그런 긍부정평가 구도를 형성을 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이렇게 압도적인 건 공천 파열음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부정평가자의 44%가 공천 룰이 공정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댔고 예. 18%는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이 많아서라고 밝혔기 때문에 공천 문제 파열음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연령대별로 보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웃돈 연령대가 없었고요. 40대와 호남,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구간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거의 같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50대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었는데요. 이번에는 50대에서 긍정평가가 36%에 그쳤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총선으로 이어지면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조용하고 이렇다 할 감동이 없는 공천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민적 평가에서는 민주당보다 나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이 공천 과정이 이번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국민의힘 공천을 부정평가한 사람의 32%는 기성정치인 교체를 못해서라고 밝혔고요. 예. 19%는 새로 영입한 인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긍정평가가 고령층에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60대에서는 61%, 70세 이상에서는 65%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18세 내지 49세에서는 긍정평가가 32 내지 33%에 불과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공천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중노년층 남성 중심의 정당이다라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청장년층이 국민의힘에게 갖고 있는 거리감이 해소되지는 못한 공천이라고 보여지고 네.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게 국민의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공천 결과 좀 살펴보죠. 예외가 좀 몇몇 있긴 했지만 대체로 현역 불패 신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 탈락을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예. 상대가 대구시장을 지냈던 권영진 예비후보였습니다. 인지도가 높으면 불패한다. 이 신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경선에서 당원 투표도 있고 일반 국민 투표도 있는데 원래 알던 사람들한테 더 이끌린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산점, 감산점도 영향을 별로 주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일단 국민의힘이 유력한 정치 신인을 출연시키는데 그동안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또 드러나는 것 같고 네. 또 과감하게 정치 신인을 공천하려면 경선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드러났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또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이 문제도 또 숙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떨어진 현역 의원들도 있습니다. 대구 중구 남구에서는 임병헌 의원이 낙선을 하고 도태우 예비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포항 남구 울릉군에서도 김병욱 의원이 이상휘 예비 후보에게 패배했어요. 네, 김병욱 의원의 경우는 국민의힘 비주류에 가까운 이미지였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타 의원들에 비해서는 좀 더 냉엄한 평가를 받았다. 또 이상휘 예비후보가 지역에 공들인 측면도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중구 남구에서 전직 구청장도 지냈던 임병헌 의원이 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틀렸다라고 주장해왔던 도태우 변호사가 승리했던 것은 지역 기반도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방증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 대구 경북 바깥의 타지에서도 보면은 구자룡 변호사라든지 장해찬 전 시사평론가라든지 이런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을 이기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방송 출연을 많이 해왔던 이들이 이제 인지도가 높았고 또 각각 친 한동훈, 친 윤석열 인사로 뚜렷하게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도 문제는 대구 경북에서도 또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구 경북에서 아직 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예컨대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의원의 경우는 불법 정치후원금 수수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불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일부는 이제 현역 의원을 컷오프를 하지는 않는, 그리고 경선을 치르거나 단수 추천을 하거나 하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또 일부 지역은 국민 추천제라든지 전략 공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 물갈이 폭에 낮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국민의힘도 이것을 어느 정도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 중에서는 대구, 동구, 군위, 을 지역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현역인 강대식 의원이 최고위원은 지냈지만 또 유승민계 비주류로 분류되어 왔는데 서호영, 우성진, 이재만, 조명희 이 예비 후보의 5다 경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관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동탄 이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화성 을 지역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대구 출마이고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 대표의 결정 어떻게 이렇게 내려진 걸까요? 네, 대구 지역에 국민의힘이 열어준 빈틈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예전에 주호영 의원과 강대식 의원을 높이 사는 발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혹시 그 의원들의 거취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주호영 의원은 공천을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는 조금 상상이 섞인 거지만 강 의원이 출마를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이제 사실 현재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힘을 받아서 대구에 출마할 수 있을 거냐 네. 이런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면서 좀
세대 교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이탈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막힌 부분이 있고 대구 경북 출마에 힘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웃 지역구에 같은 당의 이원욱 의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준석 대표가 이 화성 을 지역 출마로 기울어진 측면이 있고 또 국민의힘 예비 후보군을 보면은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후보들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준석 대표의 고려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거취가 참 주목을 받았었는데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 회동을 했지만 오늘 아침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이석현 고문에 따르면 어제 저녁에 이낙연 대표 임종석 전 실장 전화를 했는데 탈당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예.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간밤에 생각이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일단은 이제 탈당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 이후 총선 이후의 어떤 행보 이런 것에서 임 전 실장이 또 불투명한 부분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 남아서 향후의 미래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새로운 미래라든지 민주당 이탈 그룹에 힘이 빠진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남아있는 관건은 호남 지역 여론이 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있을 것이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4선을 지낸 김영주 의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한 명의 의원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평가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상징적으로는 민주당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2016년 총선 때 진영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누리당 공천 탈락 이후에 민주당으로 옮겨갔던 그때와 비슷한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또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의 무게추가 옮겨가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영등포 갑지역 공천을 미루고 있다가 김영주 의원을 받아서 이제 공천을 하게 되는데 한강 벨트의 탈환 작전에 김영주 의원이 이제 쓰여지는 그런 측면이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9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오늘 보이겠습니다. 실시간 농도 확인하시고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에 봄비가 또 내린다는 소식도 있네요.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